안녕하십니까. 저는 SK증권 리서치센터장 최석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은데 상황이 다들 이 코로나 때문에 뭐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언택트 툴들이 발달을 해서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소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이 좋은 어떤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2021년 증시 전망, 뭐 오늘 또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만큼 유동성이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왔고, 또 이 변화가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우려 또는 기대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말씀들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전망이라고 하면 제가 증권업계에 들어온 지가 한 30년 됐는데 언제 전망을 해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다 느끼시겠지만 자산시장이라는 게 수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또 참여자들의 이 상호 어떤 뭐 믿음이랄까 또는 상호 어떤 관계가 계속해서 동학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전망이.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흘러왔었고 이렇게 흘러온 것들을 정확하게 좀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에 어떤 변화들이 여기에서 나타날 건지를 보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우리 작년에 코로나19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자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특히 증시를 보면 여기 그래프에서도 나타나듯이 2020년 초의 주가 하락은 대단히 빠른 폭이었습니다.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빠른 폭이었다. 이렇게 여기는 뭐 2017년부터 제가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만 그 당시에 뭐 더 떨어졌을 수도 있죠. 사실은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흔들릴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버티고 그 이후에 또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올라서 생각해 보니까 글로벌 증시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한번 왔다 간 상황. 왔다 간 거는 아니죠. 와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음 넘겨주시면 일단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경제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반등했다는 데 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의문을 다시기도 합니다. 지금 경제가 좋아졌느냐? 근데 저희가 보는 경제라는 것 그리고 증시가 보는 경제라는 건 결국 정부의 힘과 민간의 힘이 다 합쳐진 전체적인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민간의 경제 회복이라는 건 굉장히 취약해요. 이따가도 그래프를 보시겠지만 하지만 정부가 거기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해주면서 어찌 보면 이 전체적인 경제 성장 또는 경제 규모를 위축시키는 걸 상당히 막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민간 부분의 경제가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사실 일정 부분의 희생도 우리가 치렀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1억 명 이상의 확진자와 2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다고 해서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한편으로 경기 회복이 진행된 게 가장 큰 주가 상승의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더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기를 방어하고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서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타난 현상이 과거에 제가 사실 이 어느 시점이죠? 저 스페인 독감 있고 이런 시점에 제가 살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시점이 저희가 경험해왔던 많은 분들이 경험해왔던 시기들하고 다른 점을 본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태였다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가 겪어왔던 경제 위기들은 부채 위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위기라는 건 누군가 돈을 꾸고 뭐 그게 예를 들면 너무 낮게 금리를 유지시켰던 중앙은행의 잘못이든 아니면 민간 부분이 모럴 해저드가 발생해서든 어쨌든 대단히
빠른 속도의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었고, 부채라는 건 항상 아시다시피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해결하냐면 부채를 딜레버리징 하면서 그거로부터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우리 모두 느끼고 있듯이, 저는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게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따졌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누구한테 부채라는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딜레버리징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만 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죠. 여러분들 지금도 느끼시겠지만 이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워진 기업들이 많죠. 우리 금융위기 때는 사실 가계가 문제였었고, 그 가계 중에 상당히 많은, 특히 미국의 가계 중에 상당히 많은 수의 가계가 실제로 딜레버리징을 하고 그 상황에서 집을 잃고 자산을 팔았어야 하고 이런 상황이 이어졌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한번 가만 잘 지켜보시면 문제가 돼서 사실은 망해야 되는 기업들 또는 부실화되어야 될 가게들이 모두 다 지원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제공된 각종 정부 주도의 부채 연장이라든지 또는 부채 확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갚지 않아도 되는 부채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이제 계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거의 사태를 보면 한편으로는 구조조정과 딜레버리징이 이어지고, 한편으로는 유동성 공급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었음에 반면에 이번에는 사실 딜레버리징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유동성만 공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 각종 형태를 통해서 경제에도 침투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산시장에도 침투가 되는, 특히나 딜레버리징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산을 팔아야 될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 부채 문제가 발생을 하면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어떻게든 부채를 갚아야 되는 이런 환경에 몰리게 되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형태의 이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뭐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으로부터 밸류에이션이 영향을 받았는지 뭐 정확하게 우리 분리해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을 놓고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거죠. 밸류에이션 지표 중에서 PER이라는 지표는 아시다시피 이익과 주가의 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익에 대해서 시장에서 평가하는 주식의 가치 또는 기업의 가치가 훨씬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우리의 경제 상황은 균형을 찾는 거죠. 그 균형의 중심 중에는 과도한 부채는 줄여야 되고, 부채가 너무 작고 예를 들면 경제가 위축이 되면 그거를 늘리기 위한 유동성이 공급되는 균형의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 균형이 살짝 깨지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지는 방향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실제로 과거에 보면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게 있었죠. 늘 있었고, 통화정책이 정상화될 때마다 자산시장이 영향을 받는 경우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가 문제가 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딜레버리징은 안 되고 유동성만 계속 주는 환경 하에서 계속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부채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부 부채를 제외한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부채를 딜레버리징하는 이런 상황이 의도적으로 정부가 꾀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계속해서 이런 이징 정책을 취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지금 현재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특히나 지난번처럼 그 돈을 이 금융위기 때처럼
돈을 이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유동성을 공급한 게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한 부분이 굉장히 컸던 시기에는 사실상 실물 경제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물론 안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경제가 정상화되고 유동성이 풀리면서 나타나긴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드라마틱한 형태로 물가가 오를 거 아니겠느냐라는 우려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왜냐? 직접적으로 구조조정은 되지 않고 돈만 집어넣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것도 실물 경제 부분에다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페드는 움직였으니까, 뭐 페드를 대표적으로 제가 썼습니다만 모든 중앙은행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우려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과연 그러면 유동성을 흡수할 만한 환경일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정말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상화가 필요할 때냐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그 수많은 유동성 공급과 재정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전히 그 OECD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우리는 보통 그 아웃풋 갭을 데이터를 보는데, 어떤 아웃풋 갭도 현재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실물적인 부분에서 커지고 있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마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면 우리는 요번에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는 믿음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또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요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디플레이션 리스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이 우리한테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 지금의 상황 자체가 더 만들어낸 것도 있습니다. 이 좀비 기업이라는 건데, 지금 이자율이 낮고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안 한 상태에서 기업들이 쭉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결국은 그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건 계속 싼 가격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매출을 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 되겠죠. 양극화도 문제입니다. 정책 당국이 어떤 정책을 수행한다고 할 때 또 이 양극화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데, 인플레이션 압력도 양극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압력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냐면,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의 이 소비 성향과 그 반대쪽에 있는 부를 많이 갖지 못한 쪽에 있어서 소비 성향이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면 전반적인 총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압력도 계속 있고, 그 이외에 인구 구조라든지 뭐 그밖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유서 영업을 하는 미국 기업이죠. 대표적으로 쿠팡인데, 이런 기업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을 계속 키우고 있죠. 최저가 경쟁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의한 유동성 회수를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이 원자재 가격 때문에 올라가는 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페드는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작년부터 예상을 했었습니다. 작년 2분기 이후에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상당한 정도의 기저효과에 따른 물가 상승이 나타날 거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우리는 디플레이션 압력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그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11페이지로 가주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딜 레버리징의 문제입니다. 딜 레버리징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든 부채를 줄여야 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채를 줄여야 되는 과정. 근데 저희가 이게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닌 게 1700년대부터 데이터로 그린 건데, 이 데이터를 구하고 싶었습니다만 구하진 못했는데, 영국하고 미국의 GDP 대비한 정부 부채 규모를 의미합니다. 이때 보면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다가 줄어들었죠.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딜 레버리징을 해야 된다고 느끼는,
거는 결국 부채가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걸 텐데, 이 부채를 해결하는 방안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부채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선택지는 제가 보기엔 선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지를 선택하는 건 그건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의 경우라는 건 성장률을 높여서 GDP 대비한 부채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보여줬던 행태는 이 행태예요. 이게 성공할 거냐, 성공 안 할 거냐? 이전에 맥킨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가지 다 시간에 걸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시간에 걸쳐서. 의도적으로 딜레버리징을 하건 아니면은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하던 시간에 걸친 문제일 뿐이지 사실은 큰 차이 없는 기간, 대략 한 7, 8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해소가 되는 현상들이다. 그게 이제 이 부채 위기나 또는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상황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정부가 택할 전략이라는 건 결국 지속적으로 부채를 늘려서 또는 성장률을 자극해서 성장, 그러니까 GDP 대비한 부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지막 번은 아주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해서 실질 부채 부담을 줄이는 전략인데, 이런 전략은 제가 보기엔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식시장 얘기로 좀 들어와 보면 14페이지로 가시죠. 예, 제가 14페이지 그래프를 본 게 지금 이제 최근에 물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유동성 회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경기 회복이 천천히 진행될 때를 도대체 언제와 비교를 해봐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굉장히 많은 과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2010년에서 11년 사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금리를 굉장히 낮게 유지하고 경제는 회복하는 상태에서 실제로 시장에 그런 우려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2011년, 12년에 여기 이 점선이 죄송합니다. 이쪽을 보면 안 되는데 점선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 2010년과 11년에도 금리가 오르고 그 금리가 오르는 것 때문에 일시적인 주가지수 조정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반복되는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소요됐다고 평가할 수 있냐면 대략 한 2, 3개월의 주가 하락과 그 이후에 한 2, 3개월 동안의 회복을 통한 전고점 돌파였었어요. 물론 뭐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도 모두 그랬냐? 그렇게 따지면 그런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자산시장의 흐름은 이런 과정을 거쳐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책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거는 그 의사결정이라는 건 결국은 경제 자체를 둔화시켜야 되겠다는 의지와 맞물리기 때문에 약 한 1년 정도의 조정기간이 같이 수반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제 제 의견입니다만, 공급하면서 경기 회복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3에서 6개월 정도의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올해는 그래서 사실은 증시 입장에서 보면은 전반적인 상승 추세라고 하면 전고점 위죠. 전고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1월 달에 기록했던 3,200 국내 증시로는 그럴 텐데 그거 위로 다시 올라가는 시장을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부터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번 과정에서 몇 가지 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제일 큰 변화가 저희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이 기존 산업에 있어서의 넛크래킹 효과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넛크래커라고 하면 이거죠. 일본이나 미국에 쫓아가지는 못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 같은데 추월당하게 되는 위험.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당히 잘 방어가 되고 있다. 제일 위에 있는 그러니까 각 우리 산업들이 잘 방어가 되고 있고, 그 뒤에 페이지는 신규 산업의 등장과 성장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어떤 산업 구조가 굉장히 선진국에 가까운 형태로 가고 있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개인 쪽에 있어서의 자산 배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18페이지를 보시면 개인들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시에 들어왔고, 19페이지에 보시면 여전히 증시에 계속 남아 있으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맨 마지막 페이지로 그럼 가시죠. 이 몇 가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위험은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면서 제조업 쪽의 제품들을 사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한테 이득을 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나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부터의 경기 회복 과정은 어쨌든 전체적인 집단 면역과 관련이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집단 면역과 관련이 돼 있다면 우리가 아마 새로운 요 경기 회복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타나는 경기 회복이 진전이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뭐 여행이라든지 뭐 기타 어떤 그 컨택트 인더스트리의 강점을 갖는 국가들의 좀 상대적인 우위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들 뭐 느끼시겠지만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쓰면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서 증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을 조금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는 이어질 거다. 상승의 동력이나 또는 상승의 어떤 폭은 떨어지더라도 전반적으로 상승할 거고, 이거는 저희가 금리 상승과 주가 상승이 같이 이어지는 이런 과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 유동성을 흡수해 가면서 대단히 빠른 금리 상승이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